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오늘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고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국내 10대 기업 총수들과 만찬을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박영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제 오늘 첫 일정으로 평택에 이제 삼성전자 공장을 찾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 직후부터 반도체 이제 투자를 독려했던 만큼 또 대통령의 일정이 매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이 가장 갈급한 공급망의 핵심적인 키를 반도체가 쥐고 있다. 그걸 한국이 제일 잘 만들고 우리 동맹이 기존의 안보, 군사 중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경제, 특히 공급망에서 우리 핵심적인 역할을 같이 해보자. 소위 말하면 시쳇말로 깐부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도 발표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야기들이 또 주를 이루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지금 중국이 눈썹을 치켜뜨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한미 간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야 하는지는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을 향한 설득도 필요하거든요. 그때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입장도 나오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는데요. 오늘 바이든 대통령 일정은 늦은 오후에 우산 공군기지 통해서 평택 공장을 둘러보고 현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도 조우를 하고 현지 근로자들과도 잠깐 환담을 한다 이런 일정들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도 연설을 통해서 미국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설계 제일 잘하는 나라다. 그런데 한국은 생산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다. 우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 이렇게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게 영어로 표현해서 우리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우리와의 관계를 동맹이냐, 파트너이냐, 동반자이냐, 혹은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운명 공동체이냐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방한의 의미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연설의 단어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로 있을 한미 첫 정상회담의 의제도 지금 관심인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한미 동맹이 안보 중심에서 기술과 경제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주를 이룰까요? 그렇게 되겠죠. 아마도 안보 동맹이 경제 동맹, 기술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게 될 텐데 사실상 정상회담이 내일이라고 합니다만 오늘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정상회담 일정은 한국에 오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는 게 보다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마 격의없게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일단 안보 문제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리더십을 위협하는 근본은 결국은 공급망, 그에 따른 물가 인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것이 있다. 이게 결국은 각국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 동아시아를 조망한다고 보면 대만하고 한국은 이 동맹의 틀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되는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잘 만드는 두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두 나라가 반드시 미국과 가까운 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텐데 우리나라 입장이 애매하죠. 중국과 굉장히 가까울 뿐더러 우리 수출 첫 번째 시장이기도 하고 RCEP이라고 하는 중국 주도의 다자간 무역 협력체에도 이미 우리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상 깍두기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아주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의제 이야기 중에 하나로 또 원전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가 원전 시장 공동 진출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공동 개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SMR이라는 게 원자로부터 모든 원전에서 필요한 기술의 발전 단계들을 하나의 기계 안에 모아놓은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걸 두고 소형 모듈 원전을 우리가 공동 개발해서
일각에서는 약간 성급한 보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예. 현장에서 기술 발전 정도를 보면 아직까지 이게 어느 정도 상용화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기술 발전 정도가 있느냐, 요건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예. 하지만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원전 분야에 그 공조를 하겠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의견 일치를 본 것 같고요. 예.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이게 그 다시 한번 가동이 된다. 재가동도 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외 원전 사업에 공동으로 진출하겠다.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차별성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대외적으로 공표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이 언제 상용화되느냐와 그 별개로 예. 이번 선언 자체가 한미 양국이 원전에 힘을 싣고 있다 이게 가지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는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고 예. 앞으로 에너지 분야, 탈탄소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협력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데 아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지금 유럽에서의 물가가 올라가는 거, 미국에서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거 결국은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입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수입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존재하지 않아도 유지 가능한 너무 비싸지 않은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이걸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고민들도 담겨 있을 거고요. 아마 그 협상 의제 안에서 투명한 경제, 그 조세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부문의 투명한 조달 이런 얘기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중국을 겨냥해서 발언하지는 않겠지만 공공부문을 중국 정부가 불어 밀어주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 번쯤 환기한다는 차원에서는 공급망 탈탄소 이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오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리고 내일 이제 저녁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이제 공식 만찬 자리에 국내 이제 대기업 총수들, 흔히 10대 기업이라고 일컫죠. 총수들도 초청이 됐습니다. 근데 미 대통령과 총수들이 직접 만나는 만큼 어떤 미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들을 풀어놓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는 미국에 초청을 한다면 미국 가서 하겠죠. 그 저라면 이게 뭐 어떤 상황으로 연출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만 그냥 아주 다분히 정무적인 판단만 한다고 치면 지금 한국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길을 세워주는 쪽에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미국과의 관계는 원론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투자를 검토하겠다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답방을 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 이런 것들을 풀어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거든요. 뭐 법인세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의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만 법인세 등등에서 기업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 입장에서도 하나씩 본인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꺼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아마 내일은 그냥 훈훈한 분위기 좋은 만찬 자리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은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날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앞서서 조지아주의 전기차를 이제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 계획 발표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한한 시점에 맞춰서 낸 게 아니냐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면을 세워주는 사전 정지 작업들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기존에 아주 큰 플랜 안에 있었던 내용들인 거고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세계 시장을 겨냥하는 회사들이 공장을 전 세계에 다변화해서 지어놓는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다만 미국과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고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주요 시장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전장 사업에서 어떻게 해나갈지 자동차 시장에서 어떻게 탈탄소로 빠르게 이동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미국의 핵심적인 기업 이익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조율을 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가 이제 경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경제동맹에 대한 확대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게 뭔가 중국과 대척점이 되는 경제 플랫폼이 될까 좀 일부에서는 우려스러운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장군 멍군을 미국하고 중국이 그 순서대로 한 수씩 두는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인데요. 예. 미국이 TPP를 가져왔더니 여기에 대한 응수로서 등장한 게 알셉이었고 예. 중국 중심의 영내 경제 동반장 협정 알셉이 이제 발효가 된다고 하니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 든 게 지금 말씀하신 IPEF, 예.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가장 그 큰 전제 조건이 시장의 완전한 개방입니다. 그렇죠. 상품과 서비스의 완전한 개방을 요구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알셉 같은 경우에도 그 원산지, 여기 들어와 있는 나라들은 원산지를 다 같은 걸로 하자. 그러면 그 영내에서 무역하는 나라들끼리는 물건과 서비스가 오가기가 굉장히 편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협정하고 다르게 협정이라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서 각 항목에서 각국이 동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오케이 아니면 보류, 나는 이 부분은 빠질게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보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전선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예.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 문을 활짝 열어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무역협정 수준 그 이상입니다. 예. 기존의 안보협력에 더해서 이제 기술동맹으로 강화하자. 기술을 가진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를 풀어낸다고 하면 예. 향후에 중국의 팽창을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예. 그래서 중국이 향후의 상황을 고려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사드 배치 당시처럼 한국에 노골적인 보복을 할 것이냐, 예. 그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예. 너무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기 좀 버겁기도 하고 예.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좀 미묘하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수출액 기준으로 세계 6위 무역 대국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력들, 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사드라는 명백히 그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그 논거가 부족하죠. 경제 협력체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 이게 왜 직간접적인 보복의 대상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좀 궁색해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눈썹은 치켜뜨되 명시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시방석에 앉혀놓고 싶은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예. 우리 정부가 아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뭐 알셉도 가입되어 네. 있고 이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 CPTPP 이제 가입도 두고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까지 복수의 협력체에 이렇게 가입을 하면은 어쨌든 우리나라에게는 이득이 많은 건가요? 경제 영토가 넓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물론 취사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 규제나 아니면 그 지켜야 될 규정들이 많은 협정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모험이 될 수 있는데 예.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여러 가지 한미 FTA 그 재개정하자는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예.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경제 영토를 넓히면서 수출길에서 득을 봤다는 뜻이거든요. 한국은 글로벌 자영업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든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다만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고 네. 또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지혜롭게 오뚜기 같이 그런 입장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와서 시중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네. 연 5%를 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아무래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대출금리도 반영이 돼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도 뭐 그 한국은행 총재가 저번에도 빅스텝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네. 발언까지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는 이제 더 오를 것 같은데 대출의 이자가 좀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변동금리로 우리나라 대출자의 그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볼 때 3월 현재 전체 대출자의 77%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셨거든요. 네. 사실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고정금리가 비싸다 보니 당장 변동금리가 유리하니까 그걸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도. 해서 지금 상황이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예. 기존 대출자들이 좀 감내하시는 것 외에는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봐도 19일 현재 뭐 국민은행 5% 넘었고요. 네. 또 우리은행도 상단 5.5%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기준금리 지금 증권사들 기준으로 보면 높게 잡는 곳은 연말 2.5%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의 조달금리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은데 고정금리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게 그래서 정부의 대응 아니겠습니까? 네. 또 이때 중도 상환금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준달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예. 이런 조치가 없으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변동금리 받으시는 분들이 예.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뭐 지금 대출 잘 안 해줍니다. 네, 대출 잘 안 해주고요. 그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대출 수요도 전반적으로 좀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이자가 다달이 이제 납입해야 될 이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은행에서 내놓은 어떤 대책은 그냥 기간을 더 늘린 거거든요. 주담대가 35년인데 40년까지 확대하는 상품들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다달이 나가는 돈을 이제 줄 수 있지만 어쨌든 총 이자액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도산모사에 불과하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각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기는 해요. 예. 예컨대 DSR 규제가 7월에 이제 좀 더 강화된다고 하면 그 규제에 웬만하면 다 기존 대출자들은 걸리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1년에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든다고 하면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틈새를 노려서 만드는 상품인데 하나는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망세가 있으니 주택담보대출들을 좀 덜 받으시겠죠. 예. 장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도 대출 장사가 안 되니 은행들이 장사를 해야겠으니 팔릴 만한 상품 팔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 것이고 예. 청년층은 지금 현재 소득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DSR 규제가 강화가 되면 대출 자체가 어려우니 진입장벽은 좀 낮아지는데 조산모사가 될 가능성은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철저히 이거 경제 주체들의 선택의 영역인데 네. 정수기나 우리 그런 거 렌트할 때도 예. 3년 빌리고 5년 빌리면 5년짜리로 빌리면 한 달에 불입하는 금액이 그렇죠. 줄어들잖아요. 예. 하지만 나중에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전체 이자는 훨씬 늘어나죠. 네. 지금도 40년, 50년짜리 대출 상품이 아니면 대출받기 어렵다. 예.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선택하시는 건데 네. 다만 이자 총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건 차주가 각오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는요. 조금 전에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드렸지만 지금 생산자 물가 네. 지수가 4개월 연속 계속 오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생산자 물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기도 한데 품목별로는 상승률이 어땠나요? 네, 생산자 물가 4월 기준으로 전월비 1.1%, 전년 동월비 9.2% 상승을 했습니다. 예. 품목별로는 온도차가 좀 컸는데요. 축산물이 7.4% 올랐고 수산물은 2.6%, 공산품은 1.2%, 서비스업은 0.4% 올랐는데 네. 자세히 보면 돼지고기 가격 28% 넘게 왜 이렇게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나요? 식용유 가격도 12%, 멸치 22%, 경유 7.2%. 우리가 최근 들어서 뉴스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한 품목들은 뭐 어김없이 다 올라가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딸기 값이 너무 비싸다. 혹시 그렇습니다. 기억하실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딸기 가격은 그때 반짝 좀 이상하게 농사가 안 됐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네. 텐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딸기 가격은 마이너스 20.4% 이렇게 나타났고요. 내려왔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생산자 물가는 반년에서 뭐 5개월 요 사이에 그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물가는 좀 각오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통계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